안녕하십니까. IB 월드스쿨 영선초에서 4년째 근무 중인 교사 류효준입니다. 저는 오늘 IB 수업, 즉 IB PYP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로서 IB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 수업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 2022년 5월 10일자로 IB 수업 영상을 올려두었고요. 그 영상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해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수업을 보시면은 IB 수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구나 하는 것을 수업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고, 수업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 해설 영상을 보시면은 수업 때 이렇게 보여지던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의도로 계획되고 실행되었구나 하면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해설을 들으셔도 되고, 해설을 먼저 들으시고 수업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 IB 수업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로는 네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UOI, POI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초학문적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TL 스킬과 ATT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 협력 방법 및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은 낯선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인 UOI와 POI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UOI와 POI. UOI는 줄임말입니다. 앞 글자 영어를 따서 UOI라고 부르는 것은 Unit of Inquiry, 즉 탐구를 위한 단원, 줄여서 탐구 단원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탐구 단원은 한 개의 학년 내에서 탐구되는 6개의 탐구 단원을 말합니다. 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IB, PYP를 실행하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마다 6개의 탐구 단원, 즉 UOI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POI는 뭐냐고요? POI는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즉 UOI를 모두 합친 것을 POI라고 합니다. 학년마다 6개의 UOI, 탐구 단원이 있는데요. 그 6개의 탐구 단원들을 차곡차곡 다 누적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UOI를 하나의 표로 나타낸 프로그램을 POI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1학년에도 UI가 6개, 2학년에도 UI가 6개, 쭉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 UI가 다 모여서 하나의 POI, Program of Inquiry, 탐구 프로그램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 이 표를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가장 위에 표에 보시면은 POI 밑에다가 이렇게 초학문적 주제가 있는 게 보이나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모두의 지구, 이런 식으로 IB에서는 초학문적 주제를 바탕으로 탐구를 설정합니다. 하나의 초학문적 주제마다 하나의 탐구 단원, 즉 UI를 두고 누적해서 탐구를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탐구 프로그램과 단원, 즉 POI와 UI는 누가 만드냐고요? 바로 우리 학교 및 학습 공동체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해서 모든 교사와 교직원이 협력하여 계획하고 또 실행합니다. 그래서 학년 내 UI를 설정할 때는 당연히 학년 내에 있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까지
다 같이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하고 그런 1차적인 계획을 전 교직원 앞에서 이런 식으로 탐구를 설정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도 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 POI와 UI를 완성해 나갑니다. 한 해에 이렇게 설정했던 UI가 다음 해에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통해서 그것을 성찰하고 또 다른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학문적 주제예요. 방금 POI를 살펴보면서 초학문적 주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학문적 주제는 아까 봤던 표 가장 위쪽에 있는 6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IB PYP에서는 1년간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을 탐구 단원으로 설정해서 진행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총 6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이다 보니까 6년 동안 걸쳐서 깊이 있게 탐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의 초학문적 주제는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위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아래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한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모두의 지구. 자, 이렇게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초학문적 주제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과목을 초월해서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6가지 초학문적 주제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는 교과목, 하나의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사회 과목, 혹은 과학 과목 등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탐구라는 것이 하나의 과목에 집중해서 하나의 과목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인간 보편적인 문제들 혹은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의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B PYP에서는 이러한 초학문적 주제를 설정하고 초학문적 주제를 통해서 탐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교과목들이 융합돼서 하나의 교과목을 초월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띠는 것들을 탐구합니다. 즉, 보편성과 공통성을 탐구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 인간들의 실제 삶의 문제와 맞닿아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탐구가 더 관심 있고 또 그것들이 의미 있게 탐구가 삶으로 적용될 수 있을 텐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초학문적 주제는 이러한 6개 중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자면은 영어로 where we are in time and place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아래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5가지 내용을 6년간 심도 있게 탐구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지향성에 대한 탐구. 두 번째는 개인적 역사. 세 번째는 가정과 여정. 네 번째는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 다섯 번째는 지역과 세계의 관점에서 개인과 문명의 관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초학문적 주제에서 6년간 심화해 가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했던 수업, 5학년 수업에서는 바로 어떤 주제를 탐구하고 수업했냐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4번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 그죠? 조금 더 이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했던 수업,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던 수업은 초학문적 주제,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주제 안에서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초학문적 주제 하단에 있는 5가지 내용 세부 분류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4번째 나왔던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를 더 자세하게 탐구하겠다고 더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UOI, 즉 탐구 단원을 설정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배웠으면 하는 이해의 문장은 뭐냐면요. 바로 이 중심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삶의 터전을 고른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제가 함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확인해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UOI, 즉 탐구 수업을 제가 설계하면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해야겠다 하면서 3가지 탐구 목록, 즉 UOI 안에서 3가지 탐구 목록을 또 세부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구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구성, 연령대는 어떻고 그리고 성별은 어떻고 등과 같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러한 인구들이 분포되고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인구는 변하고 왜 변하는지 살펴봤더니 출생과 사망도 있지만 이동을 하더라. 그렇다면 이동은 왜 하는 것일까? 라는 인구 이동의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인구가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보니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영향이 심화되면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고 결국 이러한 탐구들이 누적되면서 바라는 바는 위에 있는 중심 생각을 학생들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 깨닫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그 모습도 증거 자료로 수집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자기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탐구 단원의 목표이자 탐구 수업이 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한 차시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수업은 이 UOI의 거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구를 애들이 함께 시작하면서 긴 탐구 수업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런 탐구를 학생들과 함께 시작할 때 얘들아 지금부터 한번 탐구해보자 한다면은 애들이 그냥 네 하면서 뭘 할까요? 이렇게 흥미있게 참여하는 학생도 있지만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다 보니까 이 탐구라는 것을 시작할 때 애들과 프로보케이션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학생들을 탐구로 이끄는 교사들의 자극이죠. 애들과 어떤 탐구 수업을 할지, 탐구 주제에 대한 노출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애들이 이 탐구 수업에 확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빨아당기는 활동이 바로 프로보케이션입니다. 이 UOI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탐구 주제와 관련 있는 글, 사진, 영상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거나 혹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관련된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들이 만약에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아니면은 궁금증,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면은 학생들이 이건 뭐야? 이거 재밌겠는데? 궁금하다와 같은 자극이 되어서 이 탐구 수업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관련이 있네, 재밌네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통해서 이 주제와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프로보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되겠죠. 제가 이번 요아를 시작하면서 동학년과 함께, 즉 5학년 선생님들 모두와 함께 프로보케이션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5학년 이동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똑같이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 전에 아침 시간과 1교시를 합해서 이런 5학년 이동의 날을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제공해야지 하면서 전날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과 계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각 반으로 평소처럼 들어가려고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커다란 안내글을 붙였어요. 오늘 아침 시간과 1교시는 5학년 이동의 날 체험이 있습니다. 5학년 1반, 5학년 2반, 5학년 3반 영어실에서 총 4곳의 장소에서 5학년 이동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 반에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래와 같고요. 그 반에 가고 싶어서 입장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명단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리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경험을 제공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인구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작게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하길 바랬던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이주, 이동의 상황을 학교에서 바로 등교하자마자 경험한다면은, 이건 뭐지? 왜 이동하라 하지? 이동했더니, 사람들이 이동했더니, 그것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이동했는데, 그 이동 경험을 돌아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어.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네?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나는 이동할 때 어떤 고려를 해야겠어 라는 사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겠죠. 네, 이러한 프로보케이션 활동 이후에 오늘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수업의 장면에서 드러난 ATL과 AT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TL이 뭐냐고요? 바로 이것도 줄임말이네요. Approach to Learning, 바로 학습 접근 방법입니다. ATL Skills라고 일컫는데요. 학습하는 방법을 학생들과 나눕니다. 왜냐고요? 학습하는 방법을 왜 학습하냐고요? 뭐냐면은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평생 배움의 시대입니다. 선생님들 보시면은 대학교만 봐도 이제 대학생들만 받는 게 아니고 노인들을 받아서 평생 학습관이라는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둔 학교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교대도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아마 사설기관 혹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배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배움이라는 것이 계속 하다 보면은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알고 내가 그 기능을 키워야지 혹은 사용해야지 라고 알고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학습, 즉 배움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IB의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TL 스킬스를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고 활용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ATL 기능들이 뭐가 있냐고요? 바로 5개입니다. 딱 봐도 여기 있는 5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아닌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능, 조사 기능, 자기관리 기능, 대인관계 기능, 사고 기능입니다. 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도 오늘 수업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가장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선생님들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기능 안에 서브 스킬이라고 조금 더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말하면 너무 사실은 큰 덩어리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이 세부적으로 들어있는지 서브 스킬로 이렇게 다시 쪼개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교환인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말하고 듣고 그것을 의미를 해석하는 기능들을 정보 교환 기능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문해력이죠. 읽고 이해하면서 또 쓰는 기능, 이런 것이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ICT 기능도 의사소통 기능에 해당합니다. 우리 요즘에 의사소통을 할 때 정말 많은 매체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를 이용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ICT 의사소통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의사소통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러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업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제 수업 영상을 보시면요. 발표 장면의 다양화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수업하면 발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발표가 획일화된, 즉 하나의 형태로만 진행된다면 굉장히 단조롭고 또 학생들도 참여하는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즉 교사가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앞에서, 그리고 이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 말해 볼 사람이라는 단순한 전체 발표, 이런 것들을 나눌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40분 수업 내내 진행이 된다면은 수업의 형태가 너무 단조롭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교사가 수업에 도입해서 우리의 탐구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학생들에게 전체 질문을 던짐으로써 몇몇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전체 발표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둠 활동을 준비합니다.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각자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둠 내 발표의 기회를 가집니다. 수업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더 자세히 이 장면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둠 내 발표를 통해서 우리 모둠이 같은 의견들로 함께 종합하고 다른 모둠들을 초청해서 다른 모둠 앞에서 모둠이 협력해서 모둠 간 발표를 하는 이러한 발표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표 상황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꼬리 잡기 발표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발표라는 것이 교사의 진행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학생이 말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학생이 답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우리가 일상 대화를 진행하거나 혹은 TV 속에 있는 쇼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처럼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하는 대화를 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경청하면서 또 자신의 생각과 또 궁금증을 표현하는 이러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어지게 한 것이 꼬리 잡기 발표인데요. 앞에 있는 친구가 던진 질문이나 생각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도 덧붙이고 질문을 하는,
즉 경청과 보충 발표의 연속인 꼬리잡기 발표도 계획했고 그것들이 수업 장면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은 학생들이 바로 흥미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흥미가 없다면은 탐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마 수동적인 탐구가 되겠죠. 바로 학생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순간, 궁금한데? 재밌겠다라고 되는 순간, 그것이 학생 주체적인 탐구가 될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수업 속에 ATL 스킬, 즉,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사고 기능입니다. 의사소통 기능을 방금 살펴봤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애들이 사고 기능을 높여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고 기능은 뭐냐면요,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크게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비판적 사고는 문제와 아이디어를 분석, 평가, 결론 내리는 기능이고요.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수업에서 제가 사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ATT를 사용했습니다. ATT는 뭐냐고요? 방금 ATL은 알겠는데 학생들이 학습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 네, ATL을 살펴봤는데 ATT는 바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교수 접근 방법입니다. Approach to learning이 아닌 teaching이죠. 즉 교사가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방법들을 써보면 좋을까라는 것이 바로 ATT입니다. 교사는 탐구의 방향을 제공하는 길잡이입니다. 학생들이 사실과 정보를 습득하고 탐구를 진행할 때 이 학습한 내용들과 끼리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인데요. 이 조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기법들을 이 ATT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기법은 첫 번째 바로 PMI입니다. 이 PMI는 창의적인 사고 기법으로 제한된 아이디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는 방법인데 들어보신 적 있죠? 아마 사용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PMI는 플러스 장점과 마이너스 단점, interesting, 흥미로운 점, 세 가지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생산적인 방법이어서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고 아이디어를 개선하는데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프로보케이션 5학년 이동의 날에서 겪은 4가지 공간의 PMI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이 공간이 가지는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은 뭔지 분석해 나가면서 어떤 공간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PMI로 각 공간을 분석하고 나서는 네모퉁이 토이라는 ATT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네모퉁이 토이가 뭐냐면요. 4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지금 1반 교실, 2반 교실, 3반 교실, 영어실이라는 공간을 지금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 4개의 공간에 따른 주제에 따라 4개의 모퉁이, 교실에 4개의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경험에 따라 각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반 교실에 가봤던 친구들이 1반 교실 모퉁이에 모였고 2반 교실 갔던 친구들이 2반 교실 모퉁이에 모였고 3반 교실 마찬가지로 영어실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그 공간에 모여서 기존에 있던 모둠이나 혹은 자리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같이 경험했던 친구들과 모였기 때문에
그룹을 재그룹했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공감하고 그 경험을 같이 했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겠죠. 함께 얘기하면서 아까 PMI 기법을 같이 적용해서 그 공간과 경험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각 공간에 대한 경험을 여러 친구들과 만나 공유할 수 있는 네모퉁이 토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말미에서 깨달음, 오늘의 이제 수업에서 너희들이 깨달은 부분을 시네틱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네틱스는 뭐냐면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서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어떤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동을 직접 경험했고 앞으로 탐구할 것이 이동이란 내용이기 때문에 이동은 뭐뭐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이동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동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제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응축하고 그것을 유사하게 친숙한 다른 것과 연결 지음으로써 오늘 한 시간의 수업을 깨달은 것을 정리해 보았어요. 네,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비유로 나타내고 정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오늘 수업을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있었던 협력 방법과 도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여다보시면은 모둠을 구성해서 함께 협력하고 진행하는 것을 봤을 텐데요. 모둠을 4인 1조로 구성했습니다. 마침 또 저희 반 학생이 16명이다 보니까 이러한 모둠을 구성하는 것, 지금 화면 안에서는 15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4인 1조 혹은 3인 1조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통 이러한 모둠을 원활하게 함께 협력학습, 탐구학습을 진행할 때 역할을 두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잘 두기 위해서는 3, 4명의 학생들이 함께 한 모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역할들이냐면요. 모둠장, 지킴이, 나눔이, 스마트와 같은 역할입니다. 모둠장은 모둠이 탐구를 진행하거나 대화를 진행할 때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뜨고 우리 진행을 맡아주는 친구입니다. 지킴이는요, 모둠이 어떤 탐구를 하거나 수업을 진행할 때 자기 스스로 진행하는데 시간을 정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관리들, 우리가 과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씩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나눔이는 뭐냐면요, 모둠의 공용 물품을 관리하고 함께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배부하거나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 물건들을 조금 관리해주는 대표 학생입니다. 스마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수업 활동이 많이 변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크롬북이라는 도구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모두가 이렇게 탐구를 할 때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표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혹은 조작하는 친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가 바로 스마트입니다. 네, 방금도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협력 활동을 위해서 모둠을 구성하고 도구들을 써나가는데 학생들의 원활한 협력적 탐구를 위해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도구들을 담은 바구니가 필요하고 모둠마다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담은 바구니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수업에서 활용한 것은 독서대와 포스트잇입니다. 모든 독서대를 둠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학습 결과물을 세워두고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도구로 쓰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거나 또 다른 학생들의 다른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2년 5월 10일
제가 직접 했던 IB, PYP 5학년 교실에서 일어났던 수업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했던 영상을 보시고 수업을 또 한번 보신다면은 수업이 이런 식으로 적용했구나 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